양재모. 그 생어 메소드로 DNA 시퀀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원리가 뭐예요, 원리가? 그걸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불렀죠? 가장 중요한 기질이 뭐였죠? 그 생어 메소드로 시퀀싱할 때 가장 중요한 기질이 뭐죠? 기억이 잘 안 나요? DDNTP. 그렇죠, DDNTP. DDNTP를 이용해서 어떻게 시퀀싱이 가능할까요? 좀 설명을 쭉 해보세요. 시퀀싱의 가장 기본적인 건데? 잘 알기는 알던데 말로 하기가 귀찮은 거죠? 윤수영. 네. 설명을 좀 해보세요. 확실히 아는 거는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말로. 그래야지 확실히 뭐 말로 한번 쭉 하면 자기가 또 머릿속에 딱 들어가서 다시는 안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누가 이제 생어 메소드에 대해서 뭐 동생이 형 동생 있어요? 형 그 생어 메소드로 시퀀싱 DNA 시퀀싱 하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동생한테 어떻게 알려줬어요? 네가 찾아봐. 이게 일본이 될 수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친절한 형은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설명을 해줘 보세요. 잠깐 DDNTP 나왔고, 그렇죠? 어떻게 시퀀싱을 하나요? 근데 요 위에 스트랜드를 알고 싶다. 시퀀싱 하려면 보통 이제 합성을 하면서 하니까 일단 싱글샌드도 만들어낸 다음에 뭐 시작을 했는데 위에 걸 알고 싶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그 DDNTP의 원리가 뭐죠? 얘가 제가 설명할 때는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죠? 이제 항상 그런 게 궁금한 거죠. 지금 뭐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잘 못 알아들어서 모르는 건지 기억을 못 하는 건지 이걸 좀 알아야지 제가 이제 어떻게 좀 여러분들이 이해가는 방식으로 강의를 할 수가 있을 테니까 뭐 알아들었는데 까먹으면 괜찮고 못 알아듣는 거면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준비를 하고 있겠죠. 강동원 있어요. 네. 강동원. 앞자리에서 열심히 이제 자세가 됐잖아요. DDNTP로 어떻게 시퀀싱할 수가 있어요? DDNTP를 체인에 붙이면 더 이상 정리하면 안 되니까. 그죠. 그거를 이제 체인 터미네이터 아니라서 그걸로 만들거든요. 네, 그렇죠. 아주 중요한 건 얘기는 했어요. 걔가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만약에 뭐 DDTTP가 있었다 그러면 얘기도 DD 뭐 데옥시 DD라는 게 2', 3' 다이데옥시잖아요. 그래서 3'에 이제 OH가 없으면 그다음 뉴클레오타이드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스탑이 됐어요. T가 들어가서 이게 스탑이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구분을 해요? 여기 T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얘는 뭐 A 있죠? DDA가 들어가면 스탑이 될 테고 얘는 DDT가 들어가면 스탑이 될 테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DNA 폴리머레이즈를 이렇게 좀 만들고 DDNTP를 넣고 리액션을 하다 보면은 이런 이제 스트레인들이 다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걸 구분해요? 그렇죠? 전기용도 일렉트로포시스를 해서 구분을 하면은 얘가 이제 뉴클레오타이드 하나가 차이가 나는 거니까 쭉 구분이 될 테고 그래서 옛날에는 뭐 레디오아이소톱을 할 때는 얘네들이 다 구분이 안 되니까 색깔이 구분이 안 되니까 메인 세 개에다 다 전기용동을 했다고 그랬고 최근에 하는 거는 요 DDNTP 각각의 AGCT에 다른 학원 다이를 레이블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색깔이 다르니까 그냥 전기용동을 한 다음에 얘네들이 빠져나올 때 그 효과음을 디테이션을 하게 되면은 스탄스를 이렇게 순서대로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전기용동을 하면은 누가 빨리 나오겠어요?
1번, 2번, 3번 중에 누가 제일 빨리 나와요? 네? 1번이 빨리 나오네. 짧은 게 빨리 나고 게 천천히 가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슬랩젤을 안 쓰고 이제 캠필러리 그 일렉트로크리스탈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얇은 관에다가 얘가 이제 전기 용동을 하게 되면은 제일 짧은 요 치로 끝나는 애가 먼저 똑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치로 끝나는 애는 예를 들어 파란색 형광이다. 그러면은 여기다 읽으면 T 이렇게 자동으로 읽는 거죠. 그 다음에 똑 떨어지면 A일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A가 똑 떨어지면은 얘는 뭐 형광이 노란색이다. 그러면은 A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기계가 디텍션을 해가지고 형광을 디텍션해서 시퀀스를 쭉 읽어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DNA 폴리머레이즈를 가지고 DNA를 요 템플레이트 우리가 싱크싱 하고자 하는 템플레이트를 이용을 해서 물론 프라이머를 이용을 해서 이제 합성을 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ddNTP가 들어가 있으면 이제 체인이 터미네이션이 되고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 하나가 사이가 나는 다양한 DNA 조각들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조각들을 전기 용동을 통해서 분리를 해서 하나씩 읽어 나간다라는 게 그 다이데오시 메소드, 세모 메소드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원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배웠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신동준 맞죠? 신동준 뭔가 생각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크게 구분을 할 때 SBS 그렇죠? SBS가 뭐였죠?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죠? 뭘 배우고 있죠? 뭐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지금? 시퀀싱, S가 시퀀싱. 이거는 뭐에 의해서 시퀀싱을 했죠? 얘가 뭐를 DNA를 합성하는 방법으로 시퀀싱을 하는 거잖아요. SBS가 시퀀싱 바이 신테시스 몇 주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도 SBS 중에 하나인 거죠. 다이디옥신 메소드도 그 말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대부분이 그 DNA 폴리머레이즈 가지고 합성하는 과정에서 시퀀싱할 수가 있고 SBS가 아닌 게 딱 하나 있었죠. 근데 시퀀싱 신테시스 안 하고 시퀀싱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 SBS 중에 기억나는 게 뭐가 있어요? DNA 폴리머레이즈 가지고 합성하는 과정 중에 시퀀싱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뭐가 생각이 나나요? 아무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마지막에 뭐 저기 DNA 합성 안 하고 제일 마지막에 나왔던 방법 기억 안 나요? 이렇게 애니메이션 보여주고 있잖아요. 기억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번 시간에 시퀀싱 방법 중에 좀 신기하지 않았어요? 처음 보면 신기하지 않아요? 뭐 생각나는 건 없어요? 임기영 안 했어요? 파이로 시퀀스. 파이로 시퀀싱이 뭐였죠? 왜 각각의 외에 여러 시퀀스를 가진 비드를 넣고 순차적으로 DNTP를 넣으면서 빛으로 서열을 확인하는 근데 왜 파이로 시퀀싱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연장이 될 때 DNTP가 붙으면서 파이로포스페이트가 분출되니까 네. 그걸 이용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 하나씩 뉴클레오타이드가 하나씩 들어갈 때마다 파이로포스페이트이 나오니까 이제 그거를 디텍션을 하면서 그래서 처음에는 뭐 A를 넣어줬는데 파이로포스페이트 디텍션이 됐다. 그러면은 T를 넣어줬는데 했다 그러면 T 이렇게 있는 거고, 그렇죠? 이제 순차적으로 넣어주는 거죠. AGCT를 순차적으로 뉴클레오타이드를 계속 넣어주면서 뭘 넣어줬을 때 이렇게 파이로포스페이트 디텍션 되는지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서 시퀀싱을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파이로포스페이스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었는데 그걸 어떻게 디텍션을 했었죠? 계속 어떻게 디텍션을 했어요? 파이로포스페이스를?
뭔가 기계나 우리 뭐 기계로 이렇게 디텍션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케미칼은 쉽게 디텍션이 되지는 않으니까 어떻게 쉬운 방법으로 디텍션을 했었나요? 그렇죠. 빛으로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혹시 기억나요? 먼저 파이로포스페이스를 ATP로 전환을 시키고 ATP를 루스퍼레즈를 이용해가지고 빛으로 전환을 시켰죠. 그래서 이제 파이로포스페이스이 발생을 하면은 이렇게 빛이 나오는 그런 걸 이용해서 뭐 A를 넣어줬을 때 빛이 나오면은 이게 A다, 그렇죠? T를 넣었는데 빛이 안 나오면은 뭐 T는 아니고, C 넣어줬는데 빛이 나오면은 C고, 그래서 이제 A, C 이런 식으로 읽는 거죠,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읽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이제 똑같은 비슷한 원리인데 파이로포스페이트 대신에 뉴클레오타이드가 하나가 딱 인코퍼레이션이 되면은 또 뭐가 나와요? 프로톤이 나오잖아요. 프로톤. 그래서 이제 프로톤을 디텍션하는 방법이 또 있었죠. 그렇죠? 프로톤을 약간 굉장히 작은 어떤 pH 미터 같이 해가지고 프로톤이 정말 조금 나올 텐데 pH가 굉장히 작게 변할 텐데 그거를 민감하게 디텍션하는 그런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시퀀싱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나머지 뭐 2개 정도 더 얘기를 했었는데 이현민 안 하죠? 이현민? 없죠? 서현석. 또 뭐가 있었어요? 싱글 몰레큘 뭐 이렇게 이제 이름부터 싱글 몰레큘 굉장히 딱 DNA가 뉴클레오타이드가 인코퍼레이션 되는 딱 그 순간을 디텍션하는 이런 게 있었잖아요. 싱글 몰레큘 DNA 폴리머레이즈 해가지고 어떤 그럼 기억나요? 원리가 어떤 거였죠? 기억이 안 나요? 혹시 기억나는 사람? 기억나는 사람? 구형모 네. 다 얘기했잖아. 싱글 몰레큘 어떻게 하는 거야? 굉장히 작은 그런 디바이스에다가 여기다 어떻게 해요? DNA 폴리머레이즈 붙여놓죠. 붙여놔가지고 이게 이제 템플레이트가 있으면은 이게 뭐 DNA 폴리머레이즈가 이거를 뉴클레오타이드를 인코퍼레이션 할 때마다 요 굉장히 작은 레인지, 그렇죠? 안에 있는 요 레인지 안에 있는 형광만 디텍션이 되도록 해서 그 시퀀싱을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AGTC가 다른 형광으로 레이블링이 되어 있는데 그 형광이 붙어 있는 위치가 어디였는지 기억나세요? NTP 중에? 포스페이트, 저 플로레센스 다이가 이 포스페이트 여기 있는데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여기가 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OH가 있죠. 그래서 이게 DNTP인데 형광 다이를 여기다 붙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뭐 AGCT가 이제 다른 형광 다이로 레이블링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뭐 A가 딱 여기 딱 들어가는 순간에 이 형광을 읽는 거 아니에요. 읽는데 얘들이 인코퍼레이션이 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이게 떨어져 나가죠. 떨어져 나가면 얘가 위로 가버리잖아요. 그럼 얘 디텍션 못하는 거죠. 그래서 딱 여기 들어가는 그 순간에만 디텍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합성하는 그 과정을 리얼타임으로 시퀀싱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팩바이오라고 하는 방법이 있었고 마지막에 이제 시퀀싱을 이런 DNA 폴리머를 쓰지 않고 하는 방법이 뭐가 있었죠? 마지막에 우리가 봤던 방법은 완전히 다른 원리였잖아요. 윤나영. 진짜 마지막에 그렇죠. 나노포를 이용한 시퀀싱이었습니다. 얘는 이제 나노포를 통해서 DNA가 싱글스트랜드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은 AGCT가 그 구멍을 막는 정도가 달라가지고 커런트 체인지가 AGCT가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커런트 체인지를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시퀀싱을 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시퀀싱 방법들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요즘에 굉장히 굉장히 이제 시퀀싱 비용도 많이 이제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 뭐그 애니메이션 볼 때 계속 나왔던 말이 매시브 패러렐 뭐 이런 말이 많이 나왔잖아요. 굉장히 한꺼번에 여러 개 시퀀싱을 다 같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보통 아까 이제 다이디옥시 방법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제가 저 대학원 시절에 고생했던 그 시절에는 시퀀싱 한 판 하면 몇 개 있었겠어요. 그 웰의 개수만큼 했겠죠. 웰 나누기 4만큼. 만약에 이제 웰이 뭐 40개였다라고 하면은 기껏해야 10개 DNA 시퀀싱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아까 이제 다이디옥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캐필러리 일렉트로포레시스를 하는데 최근에는 384, 384 웰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384개 정도를 하이드로풋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시퀀싱 리액션을 다 조금만 웰에서 다 해가지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아까 그 지금 나왔던 NGS랑은 이제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엄청나게 더 많은 숫자의 DNA를 이제 한꺼번에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그 공부할 내용은 이제 클로닝인데요. 클로닝이라는 것도 지난 시간에 잠깐 제가 뭐 처음에 이 타이틀 쪽 얘기를 하면서 한 번씩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클론이란 말을 뭐 보통 때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생긴 거를 우리가 클론이라고 하는데, 하여튼간 뭐 무엇이든지 아이덴티컬한 카피를 만드는 거를 우리가 이제 클로닝이다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어섹슈얼 리프로덕션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클로닝이죠. 박테리아가 디비전을 해가지고 똑같은 걸 만들어내는 것도 일종의 클로닝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고양이를 똑같이 뭐 만들어내는 이런 것도 뭐 클로닝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그 DNA 클로닝이라고 하면은 똑같은 DNA를 계속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 플라스미드 벡터에다가 원하는 DNA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이콜라에 넣으면은 거기 그 플라스미드 안에 그 레플리케이션 오리진이 있잖아요. 레플리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오리진이 있어서 계속 레플리케이션을 하니까 복제를 하는 거죠. 플라스미드가 이제 복제를 하니까 똑같은 그 DNA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그런 벡터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DNA 조각을 이렇게 끼워 넣는 이 과정을 클로닝이라고 한다라고 이미 얘기했었죠. 그렇죠? DNA를 자르고 붙이고 뭐 이런 거 할 때 했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많이 쓰는 거를 많이 이렇게 뭐 어떤 비이클이죠. 일종의 원하는 DNA 조각을 뭐 호스트 셀에다가 이렇게 딜리버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베이클의 역할을 하는 것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플라스미드. 그래서 제가 저번에 플라스미드가 뭐냐고 물어봤었죠. 플라스미드의 정의,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다 기억나나요? 그때 막 열심히 설명했었는데, 플라스미드 지금 다시 뭐 한 주 지난 것 같은데, 그거였지? 구형모 했나요? 구형모? 그렇죠? 구형모? 했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저도 금방 까먹어요. 구형모 불러놓고 또 부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저도 똑같은 사람이라서 뭐라고 하기도 그렇네요. 윤나영도 했었고, 최준혁. 플라스미드의 정의. 무정물질인 원형 DNA. 그러면 크로모솜도 플라스미드예요? 다 달라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플라스미드가 되려면 그 호스트의 크로모솜하고는 독립적으로 존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죠? 플라스미드라고 이름 붙여진 DNA는 뭐 어떤 호스트가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박테리아고 이스트에도 있기도 해요. 이스트 정도는 있는데 뭐 애니멀셀 이런 데는 없습니다. 박테리아 셀 안에 크로모솜이 있을 거 아니에요. 크로모솜이 있는데 크로모솜하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중요해요. 독립적으로 존재해서 이제 스스로 레플리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DNA를 우리가 플라스미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플라스미드를 이제 자연적으로 이렇게 뭐 이콜라이가 가지고 있는 플라스미드 이런 게 있었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과학자들이 잘 모디파이를 해가지고 이제 클로닝에 적합한 형태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미드 벡터가 개발이 돼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원에는 DNA 조각을 넣어서 이제 그런 리코미넌트 플라스미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미드는 대부분 서큘러하지만 서큘러가 아닌 것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자신의 레플리케이션 오리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레플리케이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복제를 할 수가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레플리케이션 오리진은 이 호스트 크로모솜이 가지고 있는 오리진하고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호스트 크로모솜은 우리 얘네들 한 번 디비전할 때 딱 한 번만 레플리케이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플라스미드의 오리진은 뭐 얘네들이 셀 디비전하는 거랑 상관없이 막 레플리케이션 많이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하나의 세포에 뭐 수백 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여기서 조금 적게 하는 애들은 되게 적은 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오리진은 그 호스트가 가지고 있는 크로모솜의 오리진과는 이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클로닝 벡터로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바이럴 벡터예요. 워낙에 바이러스는 그 호스트에다가 자기 지놈을 찔러 넣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박테리오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콜라이가 있으면은 박테리아가 있으면은 있다. 박테리오 페이지는 이게 인펙션이 돼가지고 안에 있는 DNA를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그렇죠? 집어넣어서 안에다 딜리버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성질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요 바이러스를 벡터로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리지널 그 바이럴 지놈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를 끼워 넣는 거죠. 이거 마찬가지로 뭔가 리컴비넌트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인펙션이 돼서 자동으로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쉽게 우리가 DNA 원하는 DNA를 호스트 셀에다가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플라스미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박테리아랑 섞어준다고 해서 플라스미드 DNA가 자동으로 들어가지는 않죠. 뭔가 우리가 좀 노력을 해줘야지만 DNA가 외부 DNA가 박테리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뭐 생존의 목적이 그냥 이렇게 다른 호스트 인펙션하는 거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랑 호스트 셀이랑 섞어주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DNA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DNA 딜리버리의 효율이 훨씬 높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를 이제 벡터로 사용할 때는 그 논 이센셜한 그 DNA를 이제 드러내고 거기다가 우리가 원하는 진 오브 인터레스트를 끼워 넣어서 리코미넌트 바이러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이용해서 이제 딜리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이제 이스트의 좀 특이적인 건데, 이스트 아티피셜 크로모솜이라는 이런 벡터가 있어요. 근데 딱 느낌이 어때요? 이런 아티피셜 크로모솜이라는 이름을 보면 뭔가 크로모솜과 거의 유사한 기능을 한다라고 하니까 얘는 굉장히 큰 DNA를 넣을 수 있는 벡터예요. 보통 이런 이제 벡터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DNA 사이즈가 좀 제한적이거든요. 한 10kb, 뭐 많아봤자 20kb 넣으면은 더 이상 잘 안 들어가는 거죠. 근데 굉장히 큰 DNA를 넣고 싶다라고 할 때는 큰 DNA를 넣을 수 있는 특별한 벡터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이스트 아티피셜 크로모솜이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거의 이제 크로모솜의 구성 요소. 이건 유캐리옷이잖아요, 이스트는. 그래서 유캐리옷의 이제 크로모솜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레플리케이션 오리진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복제를 하니까. 그다음에 유캐리옷에 이제 센트로미어가 있어요. 센트로미어 우리 배웠죠, 그렇죠? 센트로미어는 뭐예요? 센트로미어. 그 DNA 중에 센트로미어가 하는 역할이 뭐죠? 센트로미어. 센트로미어 하는 역할이 뭐죠? 안 배웠다고요? 안 배웠다고요? 배웠는데? 우리 배웠어요. 우리 저기 마이토시스 이런 거 하면서 배웠어요. 증빙을 대봐요. 지금 센트로미어에 프로틴이 붙은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키네토코어.
그 슬라이드에 시스터 크로마티드라는 거 이름 나오는 거 거기 있죠. 그 슬라이드 거기에 센트로미어가 써 있어요. 기억나요? 기억 안 나는구나. 이렇게 잡아떼면은 그냥 있어요. 다시 찾아보세요. 좀 찾으려면 좀 그러니까 거기 다 있습니다. 네, 그 우리 마이토시스 배운 거 있죠? 이렇게 셀 사이클 나오고 거기에 우리 저기 그림에 이렇게 크로모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크로마티드 있었고 센트로미어, 키네토코어 이런 설명들이 있습니다. 시스터 크로마티드 있었고 네, 센트로미어 있어요. 거기서 하여튼간 셀 디비전 할 때 스핀들, 그죠? 스핀들이 결합을 해서 레플리케이션된 크로모좀을 양 말단으로 이렇게 당기는 그 DNA 시퀀스, 그죠? 그 부분은 센트로미어라고 하죠. 그래서 센트로미어는 그 크로모좀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퀀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텔로미어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텔로미어가 뭐죠? 노화. 그치, 이거는 이제 응용과 관련해서 뭔가 이렇게 그런 미디어에 텔로미어가 짧아지면서 노화가 일어난다는 게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텔로미어가 어떤 부분이에요? 크로모좀의 말단이에요. 크로모좀의 말단인데 문제는 우리 이제 레플리케이션 할 때 항상 5'에서 3' 쪽으로만 방향으로만 레플리케이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말단에 있는 시퀀스가 레플리케이션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텔로머레이즈라는 게 반복되는 서열을 쭉 연결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텔로미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짧아지더라도 좀 남아 있는 거죠. 말단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텔로미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크로모좀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서 계속 텔로미어는 짧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디비전 하면은. 그래서 이제 그게 뭐랑 관련있다 뭐 이런 이제 썰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티피셜 크로모솜 이런 걸 가지고 있고 여기다가 이제 긴 DNA를 클로닝해서 이제 이스트에서 레플리케이션 하면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벡터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소개하는 거는 우리가 식물의 DNA를 좀 전달하고 싶다라고 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유명한 플라스미드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름이 TI 플라스미드예요. TI가 뭔지 예상은 잘 안 되시죠? 이거는 이제 튜머 인듀싱. 그 식물에서 튜머라는 건 뭐 우리 배웠으면 한참 셀이 막 증식을 해갖고 메스가 생기는 그런 것들을 좀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플라스미드 오리지널 플라스미드는 저는 이제 튜머 인듀싱 플라스미드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얘를 이제 그 식물에다가 유전자를 전달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가 워낙에 TI 플라스미드의 오리지널 형태예요. 워낙에 요 아그로박테리움 투어파시언스라는 이제 박테리아가 있는데 이 박테리아가 갖고 있는 플라스미드 형태입니다. 여기 TI 플라스미드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플라스미드인데, 얘가 이제 보면은 뭐 오파인이라는 그 오파인을 형성하는 거라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카본 나이트로젠 소스예요. 좀 약간 다양한 그런 약간 좀 특이한 그런 물질인데, 이 물질을 이 박테리아가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보면은 이 이제 DNA를 여기 그다음에 또 이 플라스미가 갖고 있는 진이 튜머 포메이션이라는 거는 그로스 팩터예요. 말 식물의 그로스 팩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가 있으면은 이제 식물 세포가 막 증식을 해갖고 튜머 같이 덩어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DNA가 그 식물 세포에 들어가게 되면은 요게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 유전자죠. 그 식물 세포는 아무 이유 없이 오파인이라는 걸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막 만들어내면은 이거를 분해하는 유전자가 요 박테리아한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식물을 이용해서 자기가 먹을 양식을 재배하는 거랑 비슷한 컨셉인 거예요. 그래서 식물이 막 세포도 막 자라면서 오파인이라는 걸 막 만들게 하면은 이 오파인이라는 거를 이제 얘가 분해해가지고 카본이랑 에소스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름을 이제 튜머 인듀싱 TI 플라스미드라고 붙인 게 이제 이런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플라스미드가 이제 워낙에 박테리아 건데 얘가 박테리아하고 이제 플라스미드하고 어떻게 플랜트가 식물이 그러니까 상처가 났다라고 하면 이제 박테리아가 별로 들어가가지고 이 플라스미드의 일부가 식물의 크로모솜에 인테그레이션이 돼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 tDNA 보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똑 잘라져가지고 요 하늘색 부분은 말고 요 위에 부분만 식물한테 전달이 돼갖고 크로모솜 안에 인테그레이션이 돼요. 그러면 이제 식물은 이런 엄한 유전자들이 막 들어와서 막 세포도 성장을 하고 오팔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노예처럼 노예 식물이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발견한 다음에 이거 좋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를 넣으면은 식물에다 유전자를 딜리버를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여러분들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개발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인데 이게 에그로박테리움 투어팔시안스라는 박테리아고 워낙에 자기 크로모솜이 있는 거고 TI 플라스미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이쪽 tDNA 리전이죠. tDNA 요게 나중에 잘리는데 요 부분이 이쪽으로 이제 트랜스퍼가 돼가지고 식물의 크로모솜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적으로 이런 현상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플라스미드를 우리가 뭐 유전자 이렇게 조작하는 거는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자르고 지고 하는 거는. 그래서 여기다가 요거 안에 튜머 포메이션, 오파인 신세스 이런 건 필요 없으니까 이거 다 제거해 버리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를 끼워 넣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리컴넌트 플라스미드 만든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처음에 이 에그로박테리움에다가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렇죠? 집어넣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얘랑 식물이랑 섞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가 식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굉장히 많이 쓰는 식물에다 유전자 전달할 때 되게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이거 말고 이제 바이럴 벡터도 식물에서 많이 쓰기는 하는데 이거 굉장히 전통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원리는 대충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DNA를 집어넣는 것 아까 얘기했는데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섞으면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외에 뭐 플라스미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섞어준다고 해서 뭐 그렇게 쉽게 들어갈 것 같지는 않잖아요. 멤브레인 DNA라는 건 워낙에 기본적으로 해도 필릭해요, 허브해요. DNA는 필릭할 것 같지 않아요? 포스페이드 뭐 네가티브 차지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길이도 길고 그래서 그 플라스마 멤브레인을 그냥 쑥 뚫고 들어가기는 좀 어려운 형태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그래서 플라스미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셀 멤브레인 뚫고 안에다 집어넣으려면은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다양한 DNA를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여기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뭐 마이크로 인젝션은 가장 뭐 이렇게 딱 느낌이 오는 방법이죠. 어떤 거 같아요? 말 그대로 그냥 니들로 쭉 찔러 넣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술이 발달했더라도 박테리아 한 마리에다가 박테리아 한 마리를 보고서 거기다가 DNA를 끼워 넣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은 아직은 없을 것 같죠. 그래서 보통 이제 마이크로 인젝션 정도를 하려면은 좀 그래도 큰 셀, 뭐가 있어요? 에그 같은 거, 그렇죠? 에그 같은 거 그래도 크잖아요. 그런 데다가 DNA 집어넣고 하는 거는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그것도 눈으로 보면서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마이크로 매니플레이터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아무리 조금 움직인다고 해도 엄청나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굉장히 작은 운동으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기계를 이용해가지고 그 베큐으로 이렇게 셀을 잡고 에그셀을 잡고 찔러놓고 여러분 뭐 그런 그림들 많이 보셨죠? 그렇죠? 사진 같은 거 어떤 베큐 같은 걸로 이렇게 셀을 이렇게 잡아놓고 여기다가 바늘로 이렇게 찔러넣는 이런 그렇죠? 이런 게 이제 마이크로 인젝션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실험실에서 뭐 이콜라이에 집어넣거나 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이 케미컬한 방법이에요. 케미컬한 방법인데 이 방법은 자세히는 우리가 안 하죠. 그냥 이거는 뭐냐면은 그냥 뭐 케미칼을 좀 쳐가지고 그냥 그 박테리아 셀 월을 그냥 허물허물하게 조금 허물허물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걔네들을 처리를 하게 되면은 셀월이 좀 허물허물해져서 DNA가 좀 들어갈 틈이 생기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물리적으로 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진건이라는 거가 있는데 이것도 느낌이 오죠. 우리 총을 딱 쏘듯이 유전자를 딱 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총알 대신에 뭐 굉장히 작은 그 파티클 금속 파티클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DNA를 코팅을 한 다음에 큰 압력으로 탁 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DNA가 쏙 들어가는 건데 이건 보통 굉장히 DNA 넣기 어려운 뭐 식물세포, 식물 같은 경우에는 되게 딱딱하잖아요 표면이. 그래서 이제 그런 데다가 DNA를 집어넣을 때 좀 많이 쓰는 방법이고 박테리아에는 뭐 거의 쓰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뭐 동물세포, 박테리아 이런 데 많이 쓰는 방법이 일렉트로포레이션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요거를 잘 어원을 분석을 해보면 어떤 단어가 보여요? 전기, 일렉트로. 또 뭐가 보여요? 포월. 그런 건 어떤 거 같아요? 그치? 그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단어, 이 사람 보통 이런 거를 이름을 지을 때 굉장히 고민을 해요. 그래서 많은 걸 이름만 봐도 좀 느낄 수 있도록 많이 이름을 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이름만 봐도 대충의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 충격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표면에 셀 표면에 구멍을 뚫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구멍으로 DNA가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얘는 뭐 박테리아에도 쓰고 뭐 애니멀셀에도 쓰고 여러 가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DNA를 우리가 세포 안에 원하는 세포에 집어넣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플라스미드 벡터에다가 우리가 뭐 콜로니를 했는데 걔를 이제 이콜라에 집어넣었다. 근데 이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플라스미드 벡터에는 그 뭐 플라스미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마커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셀렉션 마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항생제의 내성을 유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유전자예요. 그래서 여기를 뭐 보면 더 좋을. 그러니까 여기 이제 플라스미드가 있는데 플라스미드가 있으면은 뭐 이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를 클로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플라스미드에는 뭐 클로닝 좀 하기 좋은 엔자임 사이트들을 많이 넣어놓긴 해요. 뭐 이런 것도 있고 클로닝 사이트가 있고. 근데 플라스미드에서도 중요한 게 뭐였어요? 아까 구성 요소 중에 뭐가 있어야 돼요? 플라스미드라고 이름을 붙여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오리진이 있어요. 오리진. 그렇죠? 이거는 뭐 이센셜하고 그러니까 계속 복제를 하려면 그 다음에 지금 얘기했던 이제 마커 유전자가 보통 플라스미드에 끼워 넣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벡터를 디자인할 때 이걸 넣는 거죠. 그러면은 이 마커는 뭐냐면은 이제 이콜라이 셀에다가 우리가 이거를 이제 뭐 클로닝을 해가지고 집어넣었어. 집어넣는데 어떤 애는 들어갈 텐데 어떤 애는 뭐 안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들어간 애들을 골라내고 싶다라고 할 때 이 마커의 특성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뭐 이렇게 항생제 내성 유전자다. 뭐 안티바이오틱 뭐에서 엠피실린에 대한 리지스턴스를 유도하는 뭐 그런 유전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보통 얘를 이제 플라스미드를 이콜라에다가 다 집어 넣죠. 그래서 보통 그런 DNA를 셀에다 집어넣는 거를 트랜스포메이션 이라고 합니다. 트랜스포메이션. 한국말로 뭐겠어요? 그렇죠. 형제 전환. 우리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형제 호흡이 바뀌는 거잖아요. 성질 전환. 여러분 보통 이제 표현을 많이 합니다.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튜브에다가 조그만 튜브에다가 뭐 한 1.5ml 정도 들어가는 조그만 튜브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뭐 이콜라이가 있죠. 이콜라이 셀이 있고 여기다가 이제 클로닝한 플라스미드 있죠. 막 플라스미드를 이렇게 섞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섞어가지고 뭐 섞는다고 해서 들어가지 않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요 이콜라이는 약간 좀 케미칼 첨가 프로그램을 한 거고 약간 또 힐시약도 줘요. 한 42도 힐시약을 잠깐 한 1분 30초 뭐 이렇게 주면은 뜨거 하면서 이제 DNA를 업테이크를 하겠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이걸 더 확대를 해서 보면은 이콜라이 셀들이 있고
뭐안 들어간 플라스미드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애 안 들어가는 애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믹스처가 있는데 이거 중에 이제 요거를 골라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플레이트에다가 셀 키우는 플레이트 하잖아요. 플레이트에다가 이제 배지를 이렇게 붓는데 여기다가 엠피실린을 첨가를 하는 거죠. 배지에다가 그러면은 이 플라스미드가 들어간 애는 이 유전자에 엠피실린 리지스턴 마커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사는데 얘는 다 죽을 거 아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뭐 셀들이 이렇게 자라는 애들이 있겠죠. 그럼 얘네들은 그 안에는 이제 플라스미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뭐 그렇게 그리지만 워낙에 여러분들이 이콜라이 눈으로 본 적 없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이콜라이에다가 이제 DNA를 섞어가지고 집어넣은 다음에 깔면 이렇게 깔아요. 깔면은 뭐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그때 안 보였는데 이제 그 다음 날 한 24시간 여기를 한 37도씨 이제 인큐베이터에 넣어가지고 하루 정도 키우다 보면 그 다음 날 보면은 이렇게 이제 덩어리들이 셀 덩어리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워낙에 얘는 한 마리였을 거예요. 이콜라이 한 마리인데 워낙에 빨리빨리 이제 디비전을 하니까 뭐 하루만 지나도 그 덩어리가 막 눈으로 보일 정도로 보이는 거죠. 그렇죠? 셀 덩어리를. 그래서 이제 보통 이 셀 덩어리를 뭐라고 하는지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콜론이라고 해요. 콜론이 이제 이런 셀 콜론이 얘는 하나의 셀에도 일했으니까 그 모든 셀은 다 동일한 플라스미드를 갖고 있을 거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자란 콜로니를 따다가 정말 그 안에 세포 안에 이 플라스미드가 들어 있는지, 그다음에 그 플라스미드는 우리가 넣어준 인젝트 이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이 되면은 이제 클로닝이 된 거죠.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이 플라스미드만 집어넣으면 계속 우리가 앰플리파이어랑 똑같은 걸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클로닝을 성공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마커 유전자 중에는 이렇게 항생제 내성 마커가 제일 많이 쓰긴 하는데 그래도 항생제 쓰는 건 되게 좀 기분이 안 좋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거 말고 그다음에 특히 뭐 혐오 같은 경우에는 옥소트로픽 마커라는 걸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옥소트로피라는 거가 뭐죠? 혹시 들어봤어요? 옥소트로피? 트로픽 하면은 뭔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영양과 관련된 거예요. 그 영양 뭔가 요구성이 있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영양분을 스스로 못 만들기 때문에 꼭 먹여줘야 돼요. 그런 것들을 이제 옥소트로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뭐 요 이콜라이를 암피실린을 가지고 슬래싱할 수 있다라는 거는 요 이콜라이는 어떻게 암피실린에 대해서 센서티브한 거죠. 그렇죠? 암피실린에 레지스턴트한 이콜라이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이걸 가지고 쓰려고 해도 슬래싱 못할 거 아니에요. 다 자라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얘는 엠피실린에 센서티브한 이콜라이 쓰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런 거 대신에 뭐 옥소트론 마커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라실이 뭐죠? 뉴클레오타이드 베이스 중에 하나잖아요. 유라실을 생합성할 수 있는 유전자를 마커로 쓰는 거예요. 근데 그 호스트 셀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호스트 셀은 크로모점에 요 해당하는 유전자가 뭔가 뮤테이션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갖고 이 호스트 셀은 그 배지에다가 우리가 유라실을 첨가해주지 않으면 얘는 자라지를 못해요. 그런 이제 호스트를 쓰는 거죠. 그래서 원래 똑같아요. 여기 주로 이제 이스트가 이런 실렉션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이스트에다가 이 플라스미드를 집어넣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없던 유라진이 컴플리멘테이션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실렉션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떤 배지에서 하면 되겠어요? 배지가 아까는 엠피실린 들어간 배지인데 이건 어떤 배지에서 하면 되겠어요? 실렉션. 플라스미드가 들어간 걸 실렉션하면 어떤 배지를 쓰는 거였어요? 그렇지, 유라실이 없는 배지를 쓰는 거예요. 유라가 없는 배지를 쓰게 되면은 호스트 셀은 어떻게 돼요? 다 죽죠.
근데 플라스미드가 들어가면은 이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옥소트로피 마커를 이용해서 실렉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특정한 영양소로서 뭐 아민산 같은 것도 있고, 뭐 히스티딘, 루신 뭐 이런 거 쓸 수도 있고, 뭐 유라실 같은 플레오타이드 합성, 베이스 합성하는 것도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뭐 세포가 자랄 때 꼭 필요하는 그런 생합성과 관련된 그런 유전자를 이용해서 셀렉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커진이라는 거는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아까 이제 콜로니가 떴다라고 하면 최소한 플라스미드는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런 들어있는데 그래도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걸 집어넣는데 뭐 엔자임을 잘라서 라이게이지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했는데 이게 안 들어가고 그냥 이 벡터만 있을 수도 있어요. 벡터만 있어도 마커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셀렉션 된 거 중에는 벡터만 있을 수도 있고 원하는 유전자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막 섞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진 오브 인트레스트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단계가 마지막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차피 이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을 하면 되니까 요즘에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배웠던 PCR 있는 거고 더 정확하게 뭔가 좀뭐 시퀀스까지 알아야 되면 시퀀싱을 해야 되고 보통은 뭐 엔자임 여기 엔자임 사이트를 넣었으면 엔자임을 잘 넣으면 되죠. 플라스미드를 뽑아가지고 엔자임을 달아서 이 DNA 사이즈가 나오는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 그림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아까 지금 얘기했던 전체 그 과정이 여기에서 이제 나와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DNA 조각을 플라스미드 벡터에 넣고 싶다라고 하면 일단 DNA 조각을 잘라겠죠. 일단 엔자임도 자르고 플라스미드 같은 거로 잘라서 이렇게 이제 라이게이션을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콜라에다가 이제 트랜스퍼션을 했을 때 뭐 들어가네 안 들어가는 데 있고 제대로 들어가네 뭐 잘못 들어가네 뭐 섞여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 실렉션 마커를 이용해서 실렉션을 한 다음에 나온 콜로니들을 따서 여기에 이제 플라스미드를 아이솔레이션을 한 다음에 아까 지금 PCR을 하든지 얘를 엔자임을 잘라서 뭐 전기용동을 하든지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제대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게 클로닝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요즘에는 확인하는 거는 굳이 이건 뭐 이걸 셀을 다 키우지 않아도 되고 콜로니만 따다가 터뜨려가지고 그냥 PCR 하게 되면은 금방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PCR 했으니까 젤은 걸어야 되겠죠. 전기용동 해가지고 밴드가 나오는지 없는지 뭐 이런 걸 통해서 플라스미드에 인서트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라이브러리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뭐 라이브러리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뭐 클래스 뭐 지금 도서관도 있지만 거기 책을 모아놓은 거고 뭔가 하여튼간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모아놓으면 그걸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뭐 이렇게 뭐 모으는 사람도 있지 않아요? 뭐 많이 뭐 카드 같은 것도 옛날에 뭐 쓰고 요즘에 포토카드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다 컸죠. 포토카드 모으기에는 너무 연예인들 뭐 이런 거 어렸을 때는 해봤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하여튼 뭔가 그런 어떤 띠임이 있는 것을 잘 모아놓으면 그게 일종의 라이브러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DNA를 모아놓으면 DNA 라이브러리가 되는데 DNA 라이브러리라고 하면은 보통은 어떤 이제 하나의 뭐 오르가니즘 개체가 있으면은 거기서부터 DNA를 뽑아가지고 그 DNA 조각을 다 이렇게 모으면 그게 DNA 라이브러리가 됩니다. 그다음에 지노믹 라이브러리라고 하면은 전체의 그 홀 지놈을 커버를 할 수 있는 DNA 조각을 다 모아놓은 거를 지노믹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라이브러리 가지고 있으면은 이 안에는 특정 오가니즘에 있는 유전자가 다 커버가 되는 거죠. 안에는 들어있기는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cDNA 라이브러리라는 거는 느낌이 오죠, 이것도. 이거는 cDNA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mRNA로부터 만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 cDNA 만드는 거 얘기 배웠나요? 안 배웠나? 자세히 안 배웠나? cDNA가 뒤에 나가? cDNA 배우는 거 우리 계속 얘기는 많이 했었는데 정확하게 얘기는 안 했었나요? 기억이
만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뭐 유캐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트론이 있기 때문에 그 인트론이 다 스플라이싱이 돼서 제거가 되고 엑손끼리 그렇죠? 엑손끼리 이렇게 붙은 그런 mRNA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mRNA가 만들어지는데 이런 mRNA를 가지고 다시 이제 DNA를 만들면 그게 cDNA가 되는데 RNA로부터 일단은 DNA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때 사용되는 엔자임이 뭐라고 했어요?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였습니다. 그렇죠?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를 써서 우리가 DNA를 만들 수가 있는데 얘도 사실은 프라이머를 필요로 해요. 프라이머를 우리 저기 폴리머 얘도 폴리머레이즈죠, 일종의 그렇죠? RNA에서 DNA를 만드는 폴리머레이즈인데 우리가 배운 폴리머레이즈가 DNA 폴리머레이즈, RNA 폴리머레이즈가 있었죠. 그 중에 프라이머를 필요로 하는 게 뭐였어요? 뭐였어요? DNA 폴리머레이즈. 그렇죠? 얘는 DNA 만드는 건데 얘도 DNA 만드는 거잖아요. 얘도 프라이머를 필요로 해요. 프라이머를 필요해서 얘도 이제 프라이머를 뭐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거가 얘 유캐리옷이니까 우리 유캐리옷의 그 mRNA 모디피케이션 뭐 알고 있어요? 5프라임은 뭐가 있어요? 캡이 있죠, 캡. 그렇죠? 캡의 구조 혹시 기억나요? 세븐 레드웨브 하듯이 그렇죠? 캡이 있고 3프라임 폴리에이 테일 그렇죠? 이게 그 mRNA의 어떤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이용을 하려면은 요 DNA 만들 때 프라이머가 필요한데 요 TTTT 올리고 DT 이거를 만든 프라이머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폴리에이 테일을 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게 이제 5프라임이죠. 여기 3프라임인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DNA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DNA를 만들고 근데 그러면 얘는 뭐예요? 지금 RNA, DNA 하이브리드잖아요. 우리는 DNA가 필요한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지금 더블 스트랜드 DNA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RNA, DNA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간단해서 RNA 지금 없애야 되잖아요. 없애야 되잖아요. RNA 없애고 다시 DNA 템플릿 가지고 다시 DNA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더블 스트랜드 DNA가 만들어지는데 그걸 우리가 cDNA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과정이 좀 복잡하긴 한데 거기까지는 뭐 설명은 안 할 테고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하여튼간 먼저 mRNA로부터 첫 번째 스트랜드 DNA를 만들고 그걸로부터 다시 또 세컨 스트랜드를 만들어서 더블 스트랜드를 만드는 과정이 이제 cDNA가 되는데 그러면은 어떤 뭐 세포가 있는데 거기서 mRNA를 다 뽑은 다음에 그거를 다 cDNA를 만들면 그게 이제 cDNA 라이브러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노믹 라이브러리의 차이점은 뭐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제 몸에 있는 세포를 이제 따다가 스킨이나 세포를 하나를 따고 뭐 혈액 세포를 하나 따고 머리카락을 따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지노믹 DNA를 다 뽑았어요.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똑같아요, 달라요? 지노믹 라이브러리 똑같아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카이메라가 아닌 이상, 그렇죠? 카이메라도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카이메라가 아닌 이상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어떤 세포를 따서 지노믹 DNA를 시퀀싱을 해도 똑같아야 돼요, 그렇죠? 똑같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똑같이 약간 그 다른 세포에서 mRNA를 뽑아서 cDNA를 만들었어요. 그럼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게 바로 분화의 가장 기본이었잖아요. 그렇죠? 디퍼런셜 트랜스크립션, 디퍼런셜 익스프레션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각각의 다른 분화된 세포는 각각 다른 셋의 그렇죠? RNA를 만들고 있잖아요. 전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mRNA가 다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만든 cDNA는 각각의 세포마다, 티슈마다 다르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또 이제 뭐 같은 개념이 되겠는데 DNA를 뽑아가지고 이걸 다 잘 잘라가지고 웹페이지에 막 클로닝을 하면은 이게 지노믹 라이브러리가 되는 거고 mRNA 뽑아서 이거를 리버스 트랜스크립션해서 cDNA를 만든 다음에 이 웹페이지에 다 클로닝해서 모아놓으면 이거는 cDNA 라이브러리가 되는 거고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왜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왜 만들까요? 도대체 뭐 그런 궁금증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뭐 하려고 이렇게 라이브러리 굳이 만들까요? 왜 이런 걸 만들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아서. 컬렉터들은 뭔가 컬렉터들은 뭔가 이렇게 좀 모아가는 재미. 약간 저장 창고같이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창고라는데 뭐의 창고였어요? 원하는 유전자를 뭔가 찾아내기 위한 어떤 모집단 같이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클로닝 원하는 유전자를 좀 찾아내려고 라이브를 만들어 갖고 이제 스크리닝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쓰고 그다음에 옛날에는 이제 요즘에는 NGS 덕분에 이렇게 라이브를 만들지 않아도 다 시퀀싱 할 수 있었죠. 우리 저번에 봤잖아요. 근데 옛날에 초창기에 DNA 지놈 시퀀싱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지놈 라이브를 먼저 만들었어야 됐어요. 벡터에다가 다 클로닝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걸 하나 이렇게 이제 시퀀싱 해가지고 맞춰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옛날에는 지놈 시퀀싱 할 때 라이브를 만드는 게 필수였고 지금은 아니지만 그렇기도 하고 보통은 여기서 이제 라이브를 만든 다음에 여기서 원하는 유전자를 스크리닝하는 목적으로 이제 만들게 됩니다. 또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우리가 더 익숙한 클로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컴플렉스 오가니즘의 클로닝. 그래서 여러분 뭐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얼리 엠브리오 상태에서 완전히 갈라져 갖고 각각 독립적으로 그렇죠? 발생을 하면은 일란성 쌍둥이가 되는데 얘가 일종의 클론인 거죠. 유전 정보가 동일하니까. 그다음에 특히 동물 같은 경우에는 아티피셜하게 이제 갈라가지고 쌍둥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의대에서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거를 트위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위닝 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요즘에는 뭐 여러분들 기억이 잘 안 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막 동물 복제하고 이런 게 한참 유행을 했을 때 뭐 이 개가 이 탄생한 개가 이거 트위닝으로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의심을 받기도 하고 이런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뉴클리어 트랜스퍼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핵을 도너의 DNA를 에그에다가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유전자 소스를 공급을 해서 완전히 이제 새로운 개체가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을 뉴클리어 트랜스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도너랑 동일한 그렇죠? 동물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뭐 인간도 마찬가지겠고. 근데 그런 경우에도 여전히 그 에그에는 사실은 마이토콘드리아가 있죠. 그렇죠? 그 핵은 도너에서부터 오는데 마이토콘드리아 내에도 유전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이토콘드리아 유전자는 사실은 에그 도너의 유전자가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 완전 100% 클론하는 거죠. 그래도 뭐 마이토콘드리아 DNA가 그렇게 피노타입에 큰 기여를 안 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100% 클론은 아니지만 이렇게 뉴클리어 트랜스퍼로 그러니까 동물도 복제를 할 수 있다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꽤 오래 전이고요. 97년이니까 20년 거의 가까이 된 그때인데 97년에 여러분들 태어나긴 했던 거죠? 아닌가? 그렇구나. 그래서 97년이면 2007년 몇 년 전? 30년인가? 거의? 28년이구나. 제가 빼기를 좀 잘못해가지고 28년 전이군요. 엄청 오래전이네. 그래서 28년 전에 좀 오래된 학생 없어요 여기? 28년. 제가 97년에 이 복제 양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은 지금 태어나기 전이라서 전혀 기억이 없겠지만 정말 세상이 들썩들썩했습니다. 맨날 TV를 켜면 이 논리가 TV에 등장할 정도로 엄청나게 획기적인 유명한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뭐 핵을 정말 트랜스퍼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도너가 있어요. 도너.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이제 아기가 태어난 거죠. 그다음에 여기는 에그의 도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너의 이제 세포를 여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 나오는 그 세포예요. 그래서 이 탄생한 그 양의 이름을 돌리라고 이름을 줬는데 돌리 파튼이라고 해서 미국의 유명한 칸트리 가수가
컨트리 싱어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약간 뭐 가슴 성형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가슴이 커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런 과학자가 이렇게 이름을 할 필요가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 조금 저는 불만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돌리라고 이름을 지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가수의 이름을 따서 근데 이제 워낙에 그 세포의 유래가 유선세포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렇게 설명하기가 되게 민망한 거예요. 이렇게 가르칠 때마다 굳이 이 여자 가수의 그를 이제 언급을 하는 게. 근데 어쨌거나 히스토리는 그렇습니다. 근데 얘를 이제 세포를 떼다 가지고 그다음에 에그 도너가 있을 때 에그에 이제 핵은 이제 없애는 거죠. 없앤 다음에 얘를 이제 일렉트릭 샥을 통해서 퓨전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DNA가 이 도너에서부터 온 게 이 에그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완전히 이제 핵이 정말 치환이 된 거죠. 워낙에 그 에그 도너의 유전자가 아니라 이제 요거 세포 유전자 도너의 유전자로 완전 치환이 돼서 얘가 잘 일단 이렇게 그 디비전을 해서 이렇게 자라는 거죠. 이런 고유하나가. 그래서 우리 이 단계는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죠? 보통 상세기 배웠잖아요. 이렇게 세포를 너무 자란 다음에 얘를 대리모, 그렇죠? 대리모한테 착상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잘 얘네들이 잘 디벨롭을 해가지고 새끼가 태어나게 되면은 이 새끼는 유전자가 누구 유전자예요? 도너 유전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너의 클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복제양. 그리고 얘 이름이 이제 돌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옛날 그 사진 보면 엄청 뚱뚱해요. 이 얘가 나중에 태어나가지고 뭐 사람들이 엄청 부러울 거 아니에요. 엄청 유명한 양이니까 맨날 와가지고 사진 찍으려고 먹이 한번 주고 엄청나게 뚱뚱하고 그래서 막 관절이 약해져서 일찍 죽고 막 이런 약간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뭐 양생인가 살기는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이제 그 바이올로지의 그 역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클로닝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단백질. 지금 주로 DNA 얘기를 많이 했는데 단백질 분석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에도 서던 블라팅, 노던 블라팅이 있었지만 뭐가 있었어요? 웨스턴 블라팅이 있었죠. 뭐가 필요했어요? 엔티바디. 그러니까 단백질 분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은 항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체가 특정 단백질에 강한 어프런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분석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항체 중에 한 종류의 클론이면은 우리가 그거를 모노클로널 엔티바디라고 얘기합니다. 클론이란 개념은 우리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종류 똑같으면 그냥 클론이에요. 항체가 그냥 똑같이 생긴 게 만들어지면 그거를 모노클로널 엔티바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체가 생기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항원을 뭐 동물에다 주사를 하면 항체가 생기잖아요. 근데 만약에 뭐 이렇게 생긴 단백질을 주사를 했다 라고 하면은 항체가 여러 군데서 만들어질 수 있죠. 여기를 인지하는 항체가 만들 수 있고 여기 만들 수 있고 여기 만들 수 있고 여러 종류의 항체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클론이 여기서부터 1, 2, 3, 4, 5, 6, 7 7개의 클론이 동시에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동물한테 주사를 하면.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폴리클로날 엔티바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모노클로널 엔티바디는 뭐겠어요? 이거는 그 중에 하나만, 뭐 예를 들면 이거만 우리가 어떻게 좀 잘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모노클로널 엔티바디가 되는 거죠. 개념은 아시겠어요? 그냥 뭐 믹스처면은 폴리클로날이고 순수한 종류면은 모노클로널 엔티바디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모노클로널 엔티바디를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실험 방법을 좀 간단하게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어떻게 만드냐면은 엔티바디를 만들려면 일단 동물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물론 요즘에는 그냥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서 리코비넌트를 만들어가지고 만들 수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동물에서 요 엔티바디를 만드는데 엔티바디를 어디서 만들어요? B셀에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모노클로널 엔티바디를 만들려면은 그러면 뭐 이 단백질에 대해서 뭐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 단백질을 이제 퓨리파이를 해요. 많이 퓨리파이를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불쌍한 우리 뭐 쥐나 이런 데다가 찌르는 거죠. 찔러주면 이제 쥐 몸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막 이렇게 항체들이 만들어질 텐데 얘 항체는 이제 B셀, 그렇죠? B셀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만드는 셀, 이거를 만드는 셀, 이걸 만드는 셀 막 이렇게 만들어졌겠죠. 만들어져가지고 이제 항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제 주사를 한 다음에 이제 면역 반응이 유도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는 그 쥐를 잡아서 그 안에 이제 스플린을 꺼내는 그 안에 여기 B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B셀을 모읍니다. 쥐를 쥐어가지고 이제 B셀을 이제 꺼내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은 요거를 뭐 얘가 잘할 수만 있다면 사실은 얘를 이렇게 컬처를 하다가 뭐 이걸 만드는 걸 찾아내면 되는데 이런 프라이머리 셀이라고 하는 거는 못 자라요. 우리 뭐 완전히 분화된 셀 같은 경우에는 디비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배웠죠. 그래서 스템셀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못 자라요. 그래서 컬처를 하면은 뭐 금방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살리고 싶다라는 욕망이 생겼겠죠. B셀을 살리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암세포랑 퓨전을 시키는 거예요. 암세포랑. 그래서 또 마이엘로마 셀, 캔서러스 셀하고 요 B셀하고 퓨전을 시켜요. 그렇죠? 퓨전을 시키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B셀이긴 한데 암세포의 성질을 가지니까 얘네들이 계속 증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사실 이제 이거를 뭐 어떻게 스크린 하는지 뭐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 디테일은 여러분들이 뭐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용어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여기는 없는데 이거를 하이브리도마 하이브리드, 그렇죠? 하이브리도마 셀이라고 해요. 하이브리도마. 그러니까 B셀하고 마이엘로마 셀, 캔서 셀하고 퓨전이 된 그런 셀 라인을 우리가 하이브리도마 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요 하이브리도마 이제 셀을 만들게 되면은 그 중에 일부는 우리가 원하는 뭐 엔티바디를 만들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우리가 이 항원을 넣어줬지만 뭐 다른 엔티바디를 만드는 B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우리가 원하는 엔티바디를 만드는 셀을 스크리닝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스크리닝 셀스 프로듀싱 디자이드 엔티바디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스크리닝을 한 다음에 그 하이브리도마 셀 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걔는 원하는 엔티바디를 뿜어내는 그런 셀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걔 셀을 이제 계속 키우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엔티바디가 생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셀, 하이브리도마 셀 라인을 가지고서 엔티바디를 계속 생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뭐 하이브리도마 테크놀로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엔티바디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그 엔티바디가 있으면 사실 이 프로틴은 쉽게 디텍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엔티바디가 여기 딱 붙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잘 배웠던 저번에 웨스턴 블라팅을 통해서 어떤 뭐 세포에서 이 단백질이 발현이 되는지 알고 싶다 라고 할 때 그 세포를 깨갖고 젤을 거는 거죠. SDS 페이지 배웠잖아요. 그 SDS 페이지를 걸어요. 그러면은 단백질이 쭉 이렇게 밴드가 보이겠죠. 뭐 이렇게 있을 텐데 그거를 얘네들을 마찬가지로 이거 젤을 만 다음에 멤브레인에 이제 트랜스퍼를 해서, 이때는 전에 뭐 노던 블라팅, 뭐 서던 블라팅 할 때는 DNA, RNA 이런 거를 레이블링해서 하이브리데이션을 했었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엔티바디를 인큐베이션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엔티바디를. 그래서 엔티바디를 여기다가 이제 뿌려주는 거예요. 뿌려주면은 만약 요 단백질이 요 단백질이었다. 그럼 하면은 여기에 붙을 거예요, 그렇죠? 엔티바디가 붙고 이걸 어떻게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뭔가 시그널을 창조를 하면 되겠죠. 보통은 여기다가 이제 레이블된 뭐 이런 엔티바디를 또 붙여가지고 디텍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밴드가 보이면은 이 샘플에 요 단백질이 있구나, 뭐 얼마나 만들어졌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디텍션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또 여기서 그림에서 보다시피 세포 안에 원하는 단백질이 뭐 어디에 뭐 있는지 이런 것도 그 특정의 엔티바디를 이용해서 이렇게 레이블링을 하게 되면은 세포 내에서 단백질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까지 다 양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형광으로 염색된 그런 엔티바디를 이용해가지고 단백질의 로컬라이제이션 이런 거를 모니터링 하는데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온 거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